저는 올해 65살입니다. 남편과 함께 중소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모은 돈으로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죠. 특별히 부유하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부족함은 없이 살아왔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영업 업무를 맡았고 저는 총무팀에서 근무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 부부였죠. 외아들 민준이가 결혼한 건 2년 전 일입니다. 며느리 수진이는 차분하고 예의 바른 여성이었어요. 첫인상부터 좋았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아들이 좋은 배필을 만났다는 생각에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우리 아들도 가정을 꾸리는구나 싶었죠. 신혼 초 민준이 부부는 작은 투룸 빌라에서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둘 다 직장인이었지만 막 시작하는 사회생활이라 형편이 넉넉하진 않았어요. 저는 남편과 상의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용돈을 보태주기로 했죠. 자리 잡을 때까지만이라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저희가 너무 미안하죠. 민준이는 처음엔 사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엄마 아빠가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라고 말했어요. 사실 우리도 젊었을 때 시부모님께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때의 고마움을 이제 아들에게 돌려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저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기본이고 갈비찜, 잡채, 나물 반찬까지요. 며느리 수진이가 좋아한다는 메뉴는 꼭 챙겨서 만들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장을 보고 하루 종일 부엌에서 시간을 보냈죠. 허리가 아파도 괜찮았습니다.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그게 다 보상이 됐으니까요. 손주 서준이가 태어난 건 작년 봄이었습니다. 첫 손주였죠. 제 인생에서 가장 기쁜 순간 중 하나였어요. 작고 보드라운 손주를 안았을 때의 그 감동이란. 저는 수시로 아기용품 가게에 들렀습니다. 귀여운 옷, 장난감, 유모차, 카시트까지요. 필요할 것 같은 건 다 사다 날랐습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사주시면 안 되는데요. 수진이는 민망해하며 말했지만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손주 보는 재미에 산다고 이런 거 사주는 게 할머니 낙이라고 웃으며 넘겼죠. 정말 그랬어요. 서준이 웃는 얼굴 한번 보면 하루가 다 행복했습니다. 사돈댁 이야기를 처음 제대로 들은 건 민준이네가 이사간 후였습니다.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옮겼다며 집들이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수진이가 친정 부모님 이야기를 꺼냈죠.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평범하게 사시는 분들이에요. 아빠는 공무원이셨고 엄마는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정년 퇴직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형편이구나 싶었죠. 뭐 특별히 부유하거나 그런 집안은 아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오히려 마음 편했습니다. 서로 비슷한 처지니까 더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집에 왔을 때 우연히 핸드폰 사진을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배 위에서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넓은 바다를 배경으로 한 가족 사진, 뷔페에서 찍은 음식 사진, 선상 공연 사진까지요. 어머니, 저희가 지난달에 친정 엄마 생신 선물로 일본 크루즈 여행을 다녀왔어요. 수진이는 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넘겨보며 감탄했어요. 정말 멋있더라고요. 푸른 바다 위에 떠있는 하얀 크루즈선이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습니다. 우와, 크루즈 여행이라니. 정말 좋았겠네. 네, 엄마가 평소에 크루즈 한번 타보고 싶다고 하셔서 저희가 깜짝 선물로 준비했어요. 3박 4일 일정이었는데 정말 좋아하셨어요. 저는 진심으로 대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젊은 부부가 부모님께 그런 선물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나중에 민준이한테 슬쩍 물어봤더니 1인당 15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두 분이면 300만 원입니다. 적지 않은 돈이죠. 우리 아들이 효자네. 장모님께 그렇게 큰 선물을 하다니. 남편도 흐뭇해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민준이가 장인어른 장모님을 잘 모시는 게 기특했습니다. 며느리도 좋은 사람이구나 싶었죠.
부모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딸이라면 시부모도 잘 모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아들 며느리 참 잘 컸어요. 장모님께 크루즈 여행을 선물하다니. 그러게 말이야. 보기 좋네. 남편은 뿌듯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내 아들이 누군가의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사위가 됐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머릿속으로 상상했습니다. 언젠가 우리 생일에도 아들 내외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주지 않을까요? 꼭 크루즈 여행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만 있다면요. 그런 기대가 가슴속에 작은 씨앗처럼 자리 잡았어요. 저는 더욱 열심히 며느리를 챙겼습니다. 시장에 가면 수진이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서 갖다 줬고 서준이 옷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명절 준비도 더 정성스럽게 했죠. 우리 며느리가 우리 아들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 기대가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질지요. 그 환한 크루즈 사진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아들 내외의 마음속에 어떤 저울이 있는지, 그 저울의 양쪽 무게가 얼마나 다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 생일은 봄에 있습니다. 올해로 65번째 생일이었죠. 특별한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저 가족들이 모여서 밥 한 끼 먹으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무슨 큰 잔치를 바라겠어요. 그런데 생일 한 달쯤 전이었습니다.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밝더라고요. 어머니, 이번 생신에 저희랑 여행 가시는 거 어때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행이라니요. 아들 내외가 저를 위해 여행을 계획한다는 게 정말 기뻤어요. 크루즈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챙겨주는 마음만으로도 감사했죠. 여행? 어디로요? 여수 쪽 생각하고 있어요. 경치도 정말 좋고 해산물도 맛있잖아요. 서준이도 바다 보면 좋아할 것 같고요. 저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좋지. 정말 좋은 생각이네. 그럼 제가 펜션 알아볼게요. 요즘 여수에 괜찮은 데가 많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에게 기쁜 마음으로 말했어요. 아들 내외가 제 생일에 여수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요. 남편도 좋아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참 잘 컸다고, 며느리도 착하다고 연신 칭찬했죠. 그날 저녁 저는 여수에 대해 검색해봤습니다. 케이블카도 있고 오동도도 있고 밤에는 야경이 정말 아름답다더라고요. 벌써부터 설렜어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여행이라니요.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펜션을 알아봤다면서 사진을 몇 장 보내왔어요. 바다가 보이는 깔끔한 펜션이었습니다. 거실도 넓고 방도 2개나 있더라고요. 어머니, 여기 어때요? 뷰가 정말 좋죠? 응, 정말 좋네. 바다가 바로 보이네요. 이틀 묵을 건데요. 펜션비가 40만 원 정도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만 원이면 적당한 가격이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펜션비가 다 비싸잖아요. 그런데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요, 어머니. 펜션비는 어머님이 좀 내주시면 안 될까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생일 여행인데 제가 숙박비를 내라는 겁니다. 전화기를 든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아, 그래.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을까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티를 내고 싶지 않았어요. 며느리를 난처하게 만들고 싶지도 않았고요. 죄송해요, 어머니. 요즘 저희가 좀 빠듯해서요. 수진이는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알았다고 대답했죠.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속이 답답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자꾸 작년 가을이 떠올랐어요. 안사돈 생일 때 일본 크루즈 여행 말이죠. 1인당 150만 원씩 2분 합쳐서 300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을 아들 내외가 부담했다고 했죠. 그런데 저한테는 40만 원짜리 펜션비를 내라고 합니다.
제 생일인데도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자꾸 그 생각이 났습니다. 감자를 깎다가 손을 베일 뻔했어요. 정신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도 웃으며 맞이했지만 속으로는 계속 무언가가 긁혔어요. 여보, 생일 여행 잘 돼가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말해야 할까, 말지 말아야 할까요? 하지만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펜션비를 제가 내라고 하대요. 남편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쓴웃음을 지었죠. 뭐 아들이 형편이 어려운가 보지. 요즘 젊은 사람들 살기 힘들잖아. 그래요. 남편 말이 맞습니다. 젊은 부부가 살기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매달 50만 원씩 보태주고 있는 거잖아요. 1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제 생일 여행 펜션비 40만 원은 못 내겠다는 겁니다. 사돈댁 생일엔 300만 원을 쓰면서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남편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죠. 우리 부부는 그날 저녁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평소보다 말이 없었어요.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아들이 정말 형편이 어려운 걸까요? 그렇다면 이해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계속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요. 공평하지 않다는 느낌이요. 그 느낌이 가슴속에 작은 가시처럼 박혀 있었어요.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여행 가는 날이었죠. 저는 짐을 꾸리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기대했던 여행이 이렇게 부담스러울 줄은 몰랐습니다. 차를 타고 여수로 향했습니다. 민준이가 운전했어요. 뒷좌석에는 수진이와 서준이가 탔고 남편과 저는 앞좌석에 앉았죠. 차 안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수진이가 가끔 서준이를 달래는 소리만 들렸어요. 펜션에 도착했습니다. 사진으로 본 것보다 실물이 더 좋았어요. 바다가 정말 가까이 보였고 공기도 상쾌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감사했죠. 하지만 펜션 주인에게 돈을 낼 때였습니다. 민준이가 제 쪽을 쳐다봤어요. 저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40만 원을 냈습니다. 현금으로 준비해 왔거든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얼마나 쓸쓸했는지 모릅니다. 제 생일 선물이 결국 제 돈으로 치러진 숙박비라니요. 여행은 즐거웠습니다. 정말이에요. 바닷가를 산책하고 맛있는 회도 먹고 서준이와 모래놀이도 했어요. 가족들과 함께 웃고 떠들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가시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웃을 때마다 서준이를 안을 때마다 그 가시가 저를 찔렀어요. 아파도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제 문제니까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린 건지도 몰라요.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이 내외는 인사를 하고 떠났어요. 문을 닫고 나니 집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생일 잘 보냈어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보냈다고, 좋았다고 대답했죠. 하지만 그날 밤 혼자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서러워서? 억울해서? 아니면 그냥 마음이 아파서? 안사돈은 300만 원짜리 크루즈를 선물 받았습니다. 저는 제 돈으로 낸 40만 원짜리 펜션에서 생일을 보냈어요. 이게 공평한 건가요? 저는 덜 소중한 사람인가요? 저는 도저히 그 질문에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일 여행 이후로 한 달쯤 지났을까요? 겉으로는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매달 50만 원 용돈도 보냈고 명절도 아닌데 반찬을 만들어서 아들네 집에 갖다 주기도 했어요. 서준이 옷도 또 몇 벌 샀죠. 할머니라는 게 그렇습니다. 손주 보면 지갑이 열려요. 하지만 마음속 가시는 여전했습니다. 가끔 혼자 있을 때면 그 생각이 났어요. 사돈댁 생일에 크루즈 여행과 제 생일에 펜션이요.
비교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비교가 됐습니다. 그래도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며느리 친정은 친정이고 시댁은 시댁이니까요. 당연히 친정 부모가 더 편하고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클 겁니다. 저도 결혼 초기에 친정 엄마한테 더 잘하고 싶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준이네가 서준이를 데리고 우리 집에 왔어요. 한 달에 한두 번은 이렇게 오곤 했죠. 저는 미리 준비해둔 음식을 데웠습니다. 갈비찜이랑 잡채, 수진이가 좋아하는 메뉴들이었어요. 어머니, 맛있어요. 역시 어머니 손맛이 최고예요. 수진이는 맛있게 먹으며 칭찬했습니다. 그럴 때면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모습만 봐도 보람찼으니까요. 식사 후에 서준이가 졸려 하더라고요. 수진이가 안방에 눕혀서 재웠습니다. 민준이는 남편이랑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요. 저는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갔어요. 그때였습니다. 수진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한 번이 아니라 연달아 몇 번 울렸습니다. 저는 원래 남의 핸드폰을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요. 그건 예의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설거지를 하다가 고개를 돌렸는데 거실 테이블 위 핸드폰 화면이 환하게 켜져 있더라고요. 화면에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카카오톡이었어요. 발신자 이름은 정민이요. 수진이 친구인가 봅니다. 화면이 꺼지지 않아서 메시지 내용이 그대로 보였어요. 수진아, 너희 부모님 명절 용돈 100만 원 주는 거 진짜 부럽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100만 원이요? 명절 용돈을 100만 원씩 준다고요? 손에 들고 있던 설거지 수세미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다행히 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다음 메시지도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 드리는데 너는 정말 효녀다. 부러워 죽겠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100만 원이요. 명절 용돈이요. 사돈댁한테요. 우리는 얼마를 받았죠? 명절마다 남편이랑 저랑 합쳐서 10만 원이었습니다. 봉투에 5만 원권 2장이요. 추석에 10만 원, 설날에 10만 원이요. 그런데 사돈댁은 100만 원씩 받는다고요? 화장실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가 나오는 소리였어요. 저는 황급히 부엌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죠. 어머니, 제가 설거지 도와드릴게요. 수진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금방 끝난다고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을까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날 민준이네가 돌아가고 나서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남편은 안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죠. 혹시 제가 잘못 본 걸까요? 아니면 그 친구가 과장한 걸까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확인해요? 아들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코를 골며 자는데 저는 천장만 바라봤어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요? 아들을 잘못 키운 걸까요? 며느리한테 잘못한 게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부족한 건가요? 다음 날도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빨래를 개다가도 장을 보러 가다가도 그 메시지가 떠올랐어요. 며칠 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품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여보,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본 게 있어요. 남편이 신문을 내려놓고 저를 봤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날 본 메시지 내용을 얘기했어요. 수진이 핸드폰 화면에 떠있던 카톡 메시지요. 명절 용돈 100만 원이요. 남편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100만 원? 우리는 10만 원인데? 네. 그래서 제가 혹시 잘못 본 건가 싶어서요.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혹시 통장 내역 확인할 수 있나? 그제야 생각났습니다. 민준이가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비상시를 대비해서
본인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있었어요. 혹시 사고라도 나면 부모가 처리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민준이 계좌에 접속했습니다. 거래 내역을 확인했죠. 작년 추석이요. 송금 내역이 보였습니다. 수신자는 사돈댁 계좌였어요. 금액은 100만 원이요. 정확히 100만 원이었습니다. 설날도 마찬가지였어요. 100만 원 송금이요. 올해 추석에도 100만 원이 나갔더라고요.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남편도 제 옆에서 같이 보고 있었어요. 우리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한테는 10만 원을 주고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사돈댁한테는 100만 원을 주는구나. 저도 아무 말 못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돼요. 이런 걸로 우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컴퓨터를 껐습니다. 거실로 나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남편도 옆에 앉았죠. 한참을 그렇게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보태줬어요. 1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명절마다 음식 장만하고 손주 용품 사주고 반찬 만들어 갖다 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건 10만 원이었습니다. 게다가 생일 선물은 제 돈으로 낸 펜션비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남편도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죠. 둘 다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쯤 됐을까요?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 아직도 안 자요? 네. 잠이 안 와요. 우리는 어둠 속에서 마주봤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에 남편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피곤한 표정이었죠.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잘못한 거 없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하지만 그 따뜻함조차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부엌에 나가 커피를 내렸어요. 평소보다 진하게 탔습니다. 잠을 못 잤더니 머리가 무거웠거든요. 거실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도 커피를 마시며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계속 생각해봤는데요. 응. 이건 명백한 차별이에요. 우리한테는 10만 원, 사돈댁한테는 100만 원이요. 10배 차이잖아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생일에는 제 돈으로 펜션비 40만 원 냈고요. 사돈댁은 300만 원짜리 크루즈 여행 갔는데요. 말하면 말할수록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억울함이 목까지 차올랐어요. 남편이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이건 차별이에요. 우리를 너무 가볍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예민한 게 아니라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당연하죠. 아무리 친정이 편하다고 해도 이 정도 차이는 심한 거예요. 남편도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는 참 온화한 사람인데 그날은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보,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인생 살아요.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더 이상 기대하지 맙시다. 상처받지도 말고요. 용돈도 끊읍시다. 용돈을요? 네. 매달 50만 원씩 보내는 거요. 자리 잡으라고 도와주는 거였는데 이제 충분히 자리 잡았잖아요. 결혼한 지도 2년이나 됐고요. 남편은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돈으로 우리 노후 준비해요.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요. 좋아요. 그렇게 합시다. 결정을 내리고 나니 조금 후련했습니다. 물론 마음이 편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일방적으로 베풀기만 하고
차별받을 순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매달 보내던 50만 원 송금을 멈췄어요. 시장에 가도 며느리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지 않았습니다. 서준이 옷가게 앞을 지나쳐도 그냥 걸어갔죠.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2년 동안 습관처럼 해왔던 일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 돈으로 남편과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주말마다 근처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공기도 좋고 사람들도 좋았습니다. 비슷한 나이대 부부들이 많았죠. 요즘 부쩍 밝아지셨어요. 동호회 회원 한 분이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런가요? 등산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그럼요. 우리 나이엔 이렇게 우리끼리 즐겁게 사는 게 최고예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나이엔 우리가 즐겁게 사는 게 중요해요. 자식들 눈치 보면서 살 나이가 아니죠. 한 달에 한 번씩 국내 여행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경주를 갔어요. 남편이랑 단둘이 천천히 걸으며 문화재를 구경했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호텔에도 묵었어요. 이렇게 사니까 좋네요. 남편이 불국사 앞에서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요. 우리가 왜 진작 이렇게 안 했을까요? 자식들한테 다 쏟아부었죠.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자식들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우리 자신은 뒷전이었죠. 다음 달엔 민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달 용돈이 안 들어왔는데요?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아, 깜빡했네. 엄마가 깜빡하시다니. 그럼 오늘 보내주실 수 있어요? 응, 알았어. 나중에 보낼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물론 보내지 않았어요. 이제는 보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한 달 전부터 준비했었죠. 뭘 만들까, 며느리가 좋아하는 건 뭐가 있을까 고민하면서요.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남편과 저는 제주도 여행을 예약했어요. 추석 연휴 내내 제주도에서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추석 일주일 전쯤 민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추석에 갈게요. 시간 몇 시쯤 가면 돼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어요. 아들아, 미안한데 우리 그때 제주도 가기로 했어. 네? 추석에요? 응. 예약도 다 했어. 너희는 사돈댁 가서 명절 보내렴. 엄마, 무슨 일 있어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민준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황한 게 느껴졌어요. 무슨 일은 무슨 일이야. 엄마 아빠도 우리 인생 살아야지. 명절 때마다 음식만 해야 돼? 그게 아니라. 알았어. 그럼 다녀와서 얘기하자.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주도 여행은 정말 좋았습니다. 남편이랑 돌담길을 걷고 바다를 구경하고 흑돼지도 먹었어요. 명절이라 사람이 많았지만 그것도 나름 재미있었죠. 추석 당일 아침 민준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 추석 잘 보내세요. 짧은 문자였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너희도 잘 보내라. 장모님께 잘하고. 그게 다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요. 자식들 눈치 보면서 살 필요 없다고요.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당신, 우리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럼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지만 그래도 웃을 수 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더 이상 일방적으로 상처받진 않을 겁니다. 제주도 여행에서 돌아온 후 일상은 평온했습니다. 아니, 평온한 척했다고 해야 맞겠네요. 민준이한테서는 별다른 연락이 없었어요. 저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또 용돈 보낼 날이 다가왔죠. 예전 같았으면 자동으로 이체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넘어갔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민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달도 용돈이 안 들어왔는데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아, 그래. 깜빡했나 보네. 엄마, 지난달에도 깜빡했잖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은 무슨 일이야. 그냥 깜빡했어. 그럼 오늘 보내주실 수 있어요? 저희 이번 달 카드값이. 민준이는 계속 말했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나중에 볼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들한테 이렇게 말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남편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민준이? 네. 용돈 달라고요. 뭐라고 했어요? 나중에 본다고 했어요. 남편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말없는 응원이었죠. 그날 저녁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아꼈으니 1년이면 600만 원이에요. 그 돈으로 뭘 할까 의논했죠. 경상도 쪽 한 달 살기 어때요? 요즘 유행한다던데. 남편이 제안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죠. 부산이나 경주 쪽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등산 장비도 좀 제대로 된 걸로 사고요. 저는 도자기 공방 다니고 싶어요. 전부터 관심 있었거든요. 우리는 마치 신혼부부처럼 들떠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위해 계획을 세운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 등산 동호회에서 설악산 가는 일정이 잡혔습니다. 2박 3일 코스였어요. 저는 새 등산화를 샀습니다. 남편은 배낭을 샀고요. 우리 돈으로 우리가 쓰고 싶은 걸 사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설악산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단풍이 막 들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권금성도 구경하고 신흥사에도 들렀어요. 여보, 우리 왜 진작 이렇게 안 살았을까요? 산 정상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러게요. 그동안 뭐 하며 산 건지. 동호회 사람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저녁에 다 같이 모여 소주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다들 비슷한 나이대라 공감되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저희도 아들 결혼시키고 한동안 힘들었어요. 한 분이 말했습니다. 매달 용돈 보내고 이것저것 다 해줬는데 고마워하는 기색도 없더라고요. 맞아요. 해주는 게 당연한 줄 알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안 해줘요. 우리 노후 챙기기도 바쁘거든요. 잘하셨어요. 우리도 우리 인생 살아야죠. 그 대화를 들으니 위로가 됐습니다.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부산 한 달 살기를 예약했습니다. 겨울에 따뜻한 곳에서 지내면 좋을 것 같았거든요. 해운대 근처 작은 오피스텔을 한 달 빌렸어요. 도자기 공방도 등록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수업이었죠. 첫 수업에 가서 흙을 만지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손끝에서 느껴지는 촉감이 묘했습니다. 처음 해보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네. 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이제야 시작했어요. 잘하셨어요. 취미생활 하나씩은 있어야 노년이 즐거워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취미랄 게 없었어요. 아들 뒷바라지하고 손주 돌보고 그게 전부였죠.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변해갔습니다. 거울을 보면 표정이 밝아진 게 느껴졌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신 요즘 예뻐졌어요.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손을 내저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나이 들어가는데. 아니, 진짜예요. 표정이 편해 보여요. 생각해보니 그랬습니다. 예전엔 항상 뭔가 걱정이 있었어요. 아들은 잘 지내나, 며느리는 불편한 게 없나, 손주는 건강한가. 그런 걱정들이 늘 머릿속을 차지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 삶에 집중하니까 마음이 편했어요. 물론 아들 생각이 안 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예전처럼 애타지는 않았습니다.
11월 초였습니다. 민준이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 다음 주에 갈게요. 왜? 그냥 뵙고 싶어서요. 시간 괜찮으세요? 저는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은 등산 동호회 모임이 있었어요. 다음 주 토요일? 우리 등산 가는데. 일요일은요? 일요일은 도자기 공방 가야 해. 엄마, 주말에 시간 좀 내주시면 안 돼요? 민준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미안한데 우리도 스케줄이 있어. 평일에 오면 되잖아. 평일엔 저희가 일하는데요. 그럼 어쩔 수 없네. 다음에 보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제 일정을 다 취소했을 거예요. 아들이 온다는데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 일정이 있잖아요. 그래요. 잘했어요. 12월 들어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저희는 부산으로 떠날 준비를 했어요. 한 달 동안 필요한 짐을 챙겼습니다. 떠나기 전날 민준이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부산에서 한 달 살기 해. 나중에 연락할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신경 쓰지 않았어요. 부산에서의 한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해운대 백사장을 산책했어요.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시고 시장에서 신선한 회를 사서 집에서 먹었죠. 여보, 우리 여기서 살까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것도 괜찮겠네요. 물론 농담이었지만 그만큼 행복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하며 사니까 정말 좋았어요. 한 달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서울로 돌아갈 때쯤 민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아빠, 요즘 왜 이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드디어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부산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민준이였습니다. 혼자 왔더라고요. 엄마, 아빠. 민준이는 현관에 서서 우리를 번갈아 봤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저는 들어오라고 했죠.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차를 내왔어요. 민준이는 차를 마시지도 않고 바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요즘 왜 이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남편을 봤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죠. 앉아. 우리도 할 말이 있어.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비했던 말이었어요. 며칠 전부터 남편과 함께 어떻게 말할지 의논했었거든요. 민준아, 엄마가 작년 가을에 사진 봤잖아. 장모님 생신에 일본 크루즈 여행 다녀온 거. 네, 그게 왜요? 300만 원 들었다며? 민준이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치챈 것 같았어요. 엄마 생신 때는 기억나니? 여수 펜션. 그건 40만 원이었어. 그것도 엄마가 냈고. 민준이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그것만이 아니야. 명절 용돈 말이야. 명절 용돈이요? 우리한테는 10만 원 주더라. 너희 아빠랑 나랑 합쳐서. 민준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장인어른 장모님한테는 얼마 드리니? 100만 원이더라. 명절 한 번에. 그건 어떻게 우연히 알게 됐어. 통장 내역도 확인했고. 민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남편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우리가 매달 50만 원씩 보냈지? 명절마다 음식 준비하고 서준이 용품 사주고 반찬 만들어 갖다 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저도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뭐니? 10만 원짜리 용돈이랑 내 돈으로 낸 펜션비야. 엄마,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생각이 짧았어요. 민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할 말이 남아 있었어요. 민준아, 엄마가 뭘 잘못한 거니? 며느리한테 잘못한 게 있어? 아니에요.
엄마는 잘못하신 거 없어요. 그럼 왜 우리만 이렇게 차별받아야 해? 10배 차이가 나는데? 민준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잘 들어. 우리는 이제 기대하지 않기로 했어. 아빠, 더 이상 용돈도 안 보낼 거야. 너희는 이제 다 컸잖아. 스스로 살아갈 수 있지. 저도 말했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아도 돼. 우리는 우리끼리 여행 다닐 거니까.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리고 민준아, 저는 가장 중요한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재산은 우리가 죽기 전에 다 쓸 거야. 노후 즐기면서. 민준이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너한테 물려줄 생각 없어. 우리가 평생 모은 건데 우리가 쓰고 가는 게 당연하잖아. 엄마, 제가 그런 걸 바라서 바랐든 안 바랐든 상관없어. 우리 결정이야. 남편도 거들었습니다. 민준아, 너희는 너희 인생 잘 살아라.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 거니까. 아빠,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민준이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결심한 일이었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어. 이제 그냥 각자 살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알았으면 됐어. 그렇지만 우리 계획은 변함없어. 민준이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희도 말이 없었어요. 거실에는 침묵만 흘렀죠. 차는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새로 차를 내왔어요. 민준이 앞에 찻잔을 놓았습니다. 마셔. 식었으니까 새로 탔어. 엄마, 우리가 너한테 서운한 건 사실이야. 하지만 미워하는 건 아니야. 남편도 말했습니다. 그냥 이제 우리도 우리 삶을 살고 싶은 거야. 이해해라. 민준이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수진이한테도 말할게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다고. 그래. 그렇게 해. 다시 찾아뵐게요. 수진이랑 같이요. 좋아. 그런데 우리 결정은 안 바뀔 거야.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났습니다. 현관까지 바래다 줬어요. 조심히 가. 네. 엄마, 아빠, 다시 한번 죄송해요. 민준이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니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옆에 앉았습니다. 잘했어요. 우리 잘한 거 맞죠? 잘했어요. 이제라도 말한 게 다행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마음이 후련하면서도 씁쓸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후회 안 해요? 아니요. 후회 없어요. 여보는요? 저도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우리는 당당했어요. 며칠 후 민준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 이번 주말에 수진이랑 같이 찾아뵙겠습니다. 시간 괜찮으세요? 저는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만나줄까요? 만나죠. 우리 할 말은 다 했으니까. 그래도 아들인데 한 번은 들어줘야죠. 토요일 오후 민준이가 수진이랑 함께 왔습니다. 수진이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들어오라고 했어요. 4명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수진이는 계속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알았어. 이제 알았으면 됐어. 아니에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아버님께 너무 못해드렸어요. 수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이도 옆에서 같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가 철이 없었어요. 앞으로는 잘할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그렇지만 우리 계획은 변함없어. 계획이요? 응. 용돈도 안 보낼 거고 우리 재산도 우리가 쓸 거야. 수진이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가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바라든 안 바라든 우리 결정이야. 너희도 너희 가정 잘 꾸려나가렴. 민준이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할게요.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어. 2년 동안 말이야.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인생 살 거야. 너희도 너희끼리 잘 살고.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현관 쪽으로 걸어갔어요. 이제 그만 가봐. 할 말은 다 한 것 같으니까. 민준이와 수진이는 그날 한참을 더 앉아 있었습니다. 사과하고 또 사과했어요. 하지만 저희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었으니까요. 엄마, 아빠, 정말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민준이는 거의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수진이도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가봐. 우리도 피곤해. 민준이와 수진이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어머니, 아버님, 그래도 가끔 찾아뵐게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오고 싶으면 와.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라. 네. 알겠습니다. 둘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문을 닫는데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남편과 마주보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그래도 자식이니까요. 어쩔 수 없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무리 서운해도 아무리 화가 나도 민준이는 제 아들이었으니까요. 여보,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결정은 옳았어요. 그럴까요? 그럼요. 한번 금이 간 마음을 다시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 말이 맞았어요. 우리가 애들 마음을 알아버렸잖아요. 우리한테는 그 정도 가치밖에 없었던 거죠. 제가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애들이 철이 없었던 거예요. 철이 없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달랐던 거예요. 친정 부모님이 1순위고 우리는 차순위였던 거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준이한테서 가끔 문자가 왔어요. 안부를 묻는 짧은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저도 짧게 답장했죠. 예전처럼 길게 대화하지는 않았어요. 저희는 계획대로 살았습니다. 등산 동호회도 계속 다녔고 도자기 공방도 다녔어요. 다음 달엔 강릉에서 한 달 살기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요즘 도자기 실력 많이 늘었어요. 남편이 제가 만든 찻잔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선생님이 칭찬하시더라고요. 이번에 만든 건 색깔도 참 예쁘네요. 다 구워지면 우리가 쓸 수도 있어요. 우리 손으로 만든 찻잔에 차를 마시는 상상을 했습니다. 괜찮을 것 같았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민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가도 될까요? 서준이 데리고 가려고요. 그래. 와. 토요일 오후 민준이네 가족이 왔습니다. 서준이가 많이 컸더라고요. 제법 걷기도 하고 말도 몇 마디 했어요. 할머니. 서준이가 저를 보고 손을 뻗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역시 손주는 귀엽습니다. 그래, 우리 서준이. 많이 컸네. 서준이를 안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이와 수진이는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아버님, 안녕하세요. 수진이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예전보다 더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그래. 앉아. 차를 내왔습니다. 예전처럼 음식을 준비하진 않았어요. 차만 대접했죠.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 등산도 다니고 도자기 공방도 다니고. 도자기 공방이요? 응. 요즘 취미로 배우고 있어. 수진이가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멋지세요. 저도 그런 거 배워보고 싶은데. 그래. 시간 나면 배워봐. 재미있어. 대화는 그렇게 가볍게 이어졌습니다. 예전처럼 편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대화는 했죠. 서준이가 거실을 돌아다니며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귀여운 모습이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희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그래. 알았어.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어요. 잘한다는 게 뭘까요? 용돈을 더 줄까요? 명절 음식을 준비해 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진심이 중요한 거죠.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가요. 민준아, 남편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잘하고 못하고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 아빠, 우리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 우리끼리 잘 살기로. 그래도 너희를 미워하는 건 아니야. 그냥 이제 기대하지 않는 거야. 민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도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말했습니다. 너희도 너희 가정 잘 꾸리고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 거야. 그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아. 어머니, 괜찮아. 가끔 이렇게 얼굴 보러 오면 돼.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실제로 그랬습니다. 더 이상 많은 걸 바라지 않았어요. 그냥 가끔 얼굴 보고 손주 안아보는 것만으로도 괜찮았습니다. 민준이네는 저녁 무렵 돌아갔습니다. 배웅하고 문을 닫는데 남편이 말했어요. 남편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여보, 제가 남편 품에서 말했습니다. 한번 금이 간 마음을 회복하기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한숨이 나왔어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둘이 잘 살아봅시다. 그래요. 우리 둘이 건강하게 잘 살아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지만 그래도 웃을 수 있었어요. 자식들한테 실망했습니다. 서운했고 화도 났어요. 하지만 이제는 놓아주기로 했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상처받지도 않으니까요. 대신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기로 했어요. 남은 인생을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사는 거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창밖 노을이 점점 짙어졌습니다. 하루가 저물고 있었어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도 이렇게 조용히 시작되는 거겠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민준이와의 관계가 회복될지 아니면 이대로 멀어질지요.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 인생을 살 겁니다. 자식들 눈치 보지 않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요. 그게 우리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남편과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았어요. 우리 둘이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노후가 시작됐습니다.